오늘 어버이날인데도 자료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독님 소개 잠깐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이제 마이크도 갈 거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홍유은 감독님 소개 제가 잠깐 드리고 이제 넘길게요. 그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하신 걸로 알고 단편,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로 이제 생일 파티, 종이약, 어느 캥거루의 주머니 사정이라는 작품들이 있고요. 아무도 꾸지 않은 꿈은 첫 다큐멘터리 작품이십니다. 네, 감독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만두 홍유은입니다. 네. 네, 먼저 그 질문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점들,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손 들어주세요. 먼저 이제 다큐멘터리 작품을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뭐 KC 투쟁 같은 것도 중요한 레퍼런스로 등장을 하고, 이렇게 그 인물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사연이나 이제 그 인물들의 준 에너지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작품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특정 이렇게 한 15분 정도 인터뷰 분들을 굉장히 골고루 하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신 건지 인터뷰 중심으로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영화 자체를 공장을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촬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극영화를 만들려고 구미에 갔었고 공장에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려고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다큐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인터뷰를 부탁을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생각은 크게는 없었고 제가 구미에서 느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들, 공장의 현실들 마치 뭐 1970년대, 1960년대 같은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 좀 고발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촬영을 했던 소스를 서울에 와서 편집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다큐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취합해서 네, 지금의 작품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애초에 이제 구미에 계실 때 촬영하셨던 부분들은 그 인터뷰 부분 말고 이제 KC 투쟁이나 그 산업재해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를 저도 같이 겪었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보면 공장에서 이제 기계 같은 걸 계속 돌리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그 방에 같이 있었고 같이 이제 산재를 겪었죠. 기계를 풀가동하면서 2시간 만에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저 공장을 나오는 날까지 기침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심했었죠. 그때도 산재를 고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찍어놨죠. 이게 다 증거를 삼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업체 과장이랑 통화하는 내용 이런 거 다 녹취해놓고 촬영할 수 있는 거 다 촬영해놓고 네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정말 애초에 이렇게 준비하셨던 거와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완전히 다른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인터뷰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인터뷰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밀한 속내를 많이 꺼내주시는데 개인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회사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만나신 동료분들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거의가 제 옆에 앉았거나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었던 거고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저보다 늦게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공장이 텃세가 되게 심한데 저는 이제 텃세를 안 부리고 잘해줬던 거죠. 잘 가르쳐주고 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제 와가지고 도와주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느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인터뷰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 시키고 아무튼 거의 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저랑 같은 조건 아닌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네, 잘해주셨던 거는 나중에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공장 들어가서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한데 한 달이 30일로 돼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하루 정도밖에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29일을 12시간을 일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주는 낮에 일하고 2주는 밤에 일하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한 달에 하루 정도를 쉬니까 미치겠는데 처음 들어가면은 텃세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 빈 자리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여기에 몇 달 된 사람이 있고 있으면 저는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이 사람 반응이 그냥 해. 끝이에요. 한번 다시 물어보면 화내고 그 정도로 되게 공장 텃세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게 되게 견디기 힘들었고 나는 밑에 그러니까 내 뒤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그래도 좀 친절하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 이제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공장은 아니신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공장에서 다른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 감독님께서 일하셨던 공장, 그러니까 그 인터뷰 분들이 각각 다르게 다니셨던 공장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한 4군데 정도 될 거예요. 인터뷰했던 사람 4군데, 3군데. LG이노텍, 갤럭시아 디스플레이, 다솔전자랑 네,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정리 들어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문할 텐데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구미의 공장으로 찾으신 것이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처음에 찾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극영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공장에서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노동자를 소재로 한 어떤 극영화든 다큐멘터리든 그런 것들 찍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지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아무튼 우연한 계기로 울산에 내려가게 됐고 현대차 노조에서 2년을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현대차 노조에서 상근을 하면서 영상간사로 상근을 하면서 노동자 방송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면서 이제 그 당시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지역에 울산 지역의 투쟁들고 이랜드 홈에버나 아니면 뭐 그쪽에서 동양제화던가 이런 쪽의 투쟁들을 담으면서 제 가치관이 되게 180도 전복됐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2년 정도를 울산 현대차 지부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한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 집회장에 가보면은 노동자들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사실 패배하는 투쟁이 더 많고 굉장히 그러한데 내가 만드는 영상들은 뭔가 좀 투쟁을 독려해야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장 그 중에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 웃고 있는 모습, 뭐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인터뷰 이런 걸 모아서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고 그 당시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노동자에 관련된 얘기를 쓰고 있었는데 2년을 그래도 공장밥을 먹으면서 노조에서 일을 했는데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공장으로 가서 노동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울산에도 공장이 많은 걸로 아는데 구미로 가셨던. 그러니까 많은데
울산에 계속 있다가 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어영노조로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를 나왔고 그때 맞물리면서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와서 영상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냥 돈을 벌으려고 들어가서 있다가 삶이 너무 팍팍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영상을 배운 건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영화를 함께 만들었던 조연출이자 같이 촬영을 해주고 음악도 만들어줬던 이제 김수희 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구미에 자기가 공장에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와서 보면은 시나리오를 쓰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내려가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합격이 좀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거든요. 합격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이상한 사람 아니면 다 합격시켜주는 거였는데 저는 합격이 된 줄 알고 아무튼 여기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다시 군으로 내려갔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계속 또 질문을 진행을 하면은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주로 대부분 이제 원룸 같기도 하고 그건 기숙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어떤 데는 이제 감독님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맥북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주로 인터뷰는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공간 그 인터뷰하는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집이긴 집인데 뭐가 다 없고 그런 행한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고들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하자고 했어요. 너희 집에서 인터뷰를 하자라는 게 제가 요구했던 거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야 막교대를 하면서 하루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청소 자기가 하기 너무 싫다는 거죠. 우리 집 청소해놓은 테고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데려온 거고 원래 깔끔하게 살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저를 불렀던 거고 근데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원룸이 그 당시에 한 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가 보면 그냥 냉장고랑 뭐 옷장 빌트인이 거의 돼 있고 대충 원룸인데 그런 곳에서 들어가서 이제 대부분 큰 가구 같은 건 사지 않고 살다가 왜냐면 또 굉장히 자주 옮겨요. 구미에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구미에 있다가 다시 서울에 좋은 공장에 일자리가 날 때 경기도 오지 그럼 경기도로 또 가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 짐이라는 게 별로 없죠. 제가 좀 놀랬던 거는 그 안수현 손정아 그 친구들 19살짜리 친구들 집에 처음 갔을 때 좀 많이 놀랬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세 분 주무시는 네, 자고 있을 때 거죠. 그때 갔을 때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엄청 널어놓고 빨래 같은 거 다 뒹굴어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 세 아이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거기 실습생이라고 와가지고 셋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우유를 저에게 줬는데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유통기한을 딱 보니까 한 달 지난 우유 냉장고들이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아무튼 거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이제 그 서브람이라는 공장, 뭐 오존이 나온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또 삼성의 여성 노동자 이렇게 백혈병 걸리신 분들에 대해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 한 편과 그 영화 한 편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영화들을 이제 또 이제 보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아무도 꾸지 않는 꿈을 보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아까 감독님께서도 경험하셨다고 하는 그 산업재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빈번하게 혹은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산재는 어느 곳에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장이라면 그러니까 삼성 말 그대로 삼성이라는 그런 대기업이고 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월급이 굉장히 높고
정말 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뽑아다가 쓴다는 그 삼성에서조차 벌어진다면 사실 제가 일했던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재를 산재인지 느끼는 경우가 되게 드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처음에 공장을 들어가서 세척을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렇게 LED 바 같은 거예요. 거기 LED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착을 하고 나서 그걸 세척을 하는데 처음에 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에 고무골무를 끼고 알코올을 찍어가지고 거즈 같은 데다가 이제 그걸 닦아라. 그걸 닦았는데 면봉으로 닦았거든요. 면봉으로 닦았는데 이제 그게 손에 묻으면 골무가 다 녹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통에 담겨준 약품을 가지고 쓰는 건데 그 약품은 아무튼 고무에 묻으면 고무를 녹이는 정도의 것들. 그러니까 뭐 공장에 들어가서 제가 얼굴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손 같은,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 내 몸으로 겪는 변화가. 그러니까 되게 유해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뭔지조차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산재를 저렇게 당하고 저 당시에 제가 그 서브람이라는 방에 약간 부조장 뭐 이런 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싸우고 공장에서 굉장히 심하게 싸웠었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영화를 찍으려고 반장이랑 조장이랑 되게 친하게 좀 잘 지내고 있다가 저 친구들이 되게 그 3명, 19살짜리 3명 친구들이 굉장히 아픈데 병원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퇴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조퇴를 안 시켜주고 그냥 동네 병원을 가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때 조장이랑 엄청 심하게 싸우고 애들을 병원에 보냈는데 어떻게 돼서 전화를 했는데 저는 저렇게까지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 명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네,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엉엉 울면서 이제 공장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엄청 막 싸우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언니, 우리 쪽에도 지금 이런 식의 무슨 약품 뭐 이거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줘. 이쪽에서는 이거 뭐 이런데 해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았어요. 자료를 모아가지고 보니까 그냥 어떤 통에 있는 거를 옮겨다가 담아가지고 하던 사람이 그 약품의 이름을 보니까 인쇄 쪽에서 쓰는 건데 반드시 허가를 맡아야 되고 무슨 물질인지 비치해놔야 되고 이런 방독면이나 이런 거를 쓰고만 쓸 수 있는 그 물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잘 안 닦이면 그걸 부어다가 우리는 계속 이제 쓰고 있고 이런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 모든 공장들이 군이. 예. 상당히 이렇게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촬영하신 분량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사측이랑 뭐 싸우거나 그럴 때 이제 어떤 증거물을 활용하시거나 그런 것도 있으셨던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산재를 신청을 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다 지면으로 썼어요. 뭐라고 말로 써가지고 한 3-4장짜리를 만들어서 갔는데 거기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거밖에 없냐는 거예요, 자료가. 그러면서 이제 갤럭시아 디스플레이에서 가지고 이만한 자료가 딱 앞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딱 봤는데 완전히 오픈되어 있었던 장비를 다 아크릴로 완벽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공장이 되어 있었다는 설명을 다 풀컬러로 인쇄를 해가지고 코팅까지 다 해서 이만한 정도의 서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공장 장면을 쓰려고 찍어놨던 소스들 중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뽑아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했죠. 문이 다 열려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닫혀 있었던 문, 하나도 이게 밀봉이 되어 있지 않았던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 장비들이 너무 신기해서 핸드폰으로
찍어놨었던 거다 소스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보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산지 인정을 받았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공장, 이렇게 좀 흐리게 찍힌 공장 장면도 그렇게 찍으신 거였겠네요. 그러니까 공장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쟤네들이 저한테 공장을 찍으라고는 안 해주니까 뭐 이런 볼펜인데 카메라가 달린 그런 좀 안 좋은 일에 쓰이는 사실이 카메라가 몰카용 카메라를 사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마침 그 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펜을 갖고 다니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쓰는 척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들고 녹화를 눌러놓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장면들을 찍었었죠. 화장실, 그 장면에 보면 화장실에 휴지가 굉장히 그냥 그 혹시 이제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신바지도 막 몰려 있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실례되는 질문했나요? 부끄러워서 아니 저 처음에 저 영화 보고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용역들이 저렇게 다 그러니까 K씨가 나오고 화장실 장면이 나오니까 용역들이 다 망쳐놓고 갔냐고 화장실을. 그게 아니고 평상시 모습인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10분인데 2시간에 10분씩을 쉬는데 그동안 저 방진복을 다 벗고 그러니까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손가락에 장갑 2개를 벗은 후에 이 방진복을 벗고 슈즈를 이거 벗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나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걸 입고 들어오는 시간까지 10분이에요. 그거를 하려면 사람들이 진짜 빛의 속도로 벗은 다음에 우르르르 몰려가가지고 하고 일을 보고 그렇게 다 화장실은 폐허가 되고 다시 들어가요. 그런 폐허의 어떤 모습이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좀 막 많이 궁금해지는 게,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달라진 거를, 그러니까 그때 구미에 계셨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이제 사람들을 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그때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완성된 아무도 꾸지 않은 꿈, 이렇게 최승자의 시가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한 굉장히 이제 달라진 과정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최승자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언제 이렇게 이 영화 이제 언제쯤 작업하시는 과정에 보시게 됐고, 그 선택하시거나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미 공장 생활 1년을 하고 서울 올라왔을 때 산재를 겪고 나서 몸은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었고 가진 돈도 다 썼어요. 사실 공장에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쓴 돈이 더 많고 올라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 소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 기분이. 이것을 내가 편집해서 하나 영화로 완성시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나날이 들고 있었고, 그 당시에 여기 다큐에도 보면은 장현정이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점점 속상해진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겁이 너무 많아진다. 그 상태가 딱 제가 공장 생활을 마치고 서울 올라왔을 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할 줄 아는 기술이 있으니까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들 구해서 하면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고 뭔가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되게 들면서 되게 좀 심한 이제 우울증의 세계로 제가 빠져들고 있을 무렵이었었고, 그러다가 최승자의 시를 우연히 보았을 때 그냥 저기 있는 친구들 내 얘기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시를 보고 영화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시를 봤을 때 이 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시들이 다 너무 좋았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어떤 아침에는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질문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드실 때, 특히 편집을 하실 때 어떠한 이렇게 심정으로 하셨는지가 좀 많이 궁금했는데 금방 말씀해주신 거를 들으니까 거의 이제 최승자 시인의 시들이 그때 어떤 감독님의 어떤 심정과 딱 마주치면서 영화를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된 그런 되게 큰 동력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음악 촬영도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음악 하나를 딱 쓰실 때는 끝까지 다 쓰셨고 이용의 잊혀진 계절 같은 노래도 그러니까 최승자 시인도 마찬가지로 80년대, 70년대 때 20대를 보내신 시인이고 그리고 이용의 노래도 제가 찾아봤더니 82년도 노래더라고요.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 근데도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영화랑 잘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어떨 때는 이제 어떤 시의 구절들은 감독님의 것, 어떤 시의 구절들은 이제 인터뷰 분들의 것 이렇게 이제 막 어우러지면서 그런데 이 노래와 최승재 시인의 시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2000년대 저 작품 찍으셨을 때가 아마 2010년, 9년 정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래와 그 시들은 또 과거의 것들인데 그런 어떤 간극 같은 건 느끼지 않으셨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용이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고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저 영화를 본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음악을 사용했니? 이렇게 유명한 음악을 왜 사용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저 음악을 편집을 할 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어갔고 그게 처음 들었던 거였어요.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 이 노래다. 하고 이제 갔다가 노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장면들이 쫙쫙쫙 지나가는 거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시대적인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집을 하면서 좀 되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충돌하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같이 만나서 잘 만나서 영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나온 이렇게 팝송 피카라는 가수의 노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노동 자체가 공장에서 이렇게 뭐 컴퓨터나 반도체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이고 근데 그런 어떤 노동과 그다음에 노래 자체가 주는 이렇게 약간 전자적인 느낌, 이렇게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우러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용이 잊혀진 계절이나 아무도 그러니까 최승자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구미의 상황이 그러니까 뭐 마치 70년대 어떤 시대가 담긴 어떤 소설이나 그때의 공장의 노동이나 그런 것들과 이제 뭐랄까 좀 그런 느낌을 좀 드리지 않았을까 감독님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도 구미라는 곳이잖아요. 저도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투리도 되게 정겹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중소도시 그런 데서 느껴진 어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것 같기도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중간에 KC 투쟁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랄까 이 영화의 중요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어떤 모티브나 동력 혹은 이제 그때 당시 일어났던 중요한 투쟁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피카의 노래로 이제 같이 뮤직비디오 형식처럼 등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뉴스 보도의 형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울산에서 만들었던 영상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게 1순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쟁 현장인데 저것들을 얘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투쟁들이 격렬하고 굉장히 정의롭고 사람들이 모두가 막 뭉쳐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제 방식대로 표현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보면서 지금 든 생각은 결국에는 K씨의 얘기를 하려고 나는 이걸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K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되기 위한 모든 벽돌들을 계속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편집하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K씨가 되게 일부분이고 노동자들의 얘기니까 투쟁이 한 꼭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공장을 직접 다니고 아무튼 별의별 수모를 막 겪고 인격적인 모독을 관리자들한테 당하고 터스를 당하고 집에 들어가서 잘 때 혼자 울고 그랬던 공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K씨를 처음 촬영했던 것도 사실 촬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민주노총에 계신 분이 미조직 사업에서 지금 비정규직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공장을 다니다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시기에 그 당시에 뭐 동이오토나 이제 이런 사업장들을 찍으면서 K씨를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소스들이고, 그거를 찍으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투쟁이 너무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심리 상태나 공장에서의 나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다가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찍고 거기 앉아서 내가 피켓을 들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노조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영상을 찍었고, 내가 만드는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공유할 곳이 있었고 월급을 거기서 받고 있었고, 어쨌든 그랬던 당시에 내가 투쟁 현장에 있었던 것과 달리 노동자가 되어서 투쟁 현장에 가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싸워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저 소스들을 보면서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그런 좀 제 심리 상태가 반영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뉴스 장면 같은 경우에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그 다이라는 친구와 현정이라는 그 친구분이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장면이 편집돼서 나오는데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예전에 감독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제 그것도 실제로 그 두 분이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편집을 해서 붙인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편집을 하신 것도 약간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편집을 했던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궁금해서. 네. 제가 그 희경이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대출을 받았던 친구.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친구가 핸드폰이 끊겼어요. 돈을 못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없는데 사실 혼자서 살고 있고 이게 너무 위험하다. 너 일단 핸드폰을 풀고 다시 돈을 벌어서 돈을 갚아라 하고 걔를 핸드폰을 풀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데 이제 K씨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저 사람들 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입장인데 그게 나의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이라는 친구가 무심하게 이제 과자 먹으면서 TV를 보고 되게 남의 일을 보듯이 그것들을 지켜보잖아요. 그런 장면, 그런 느낌도 좀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되게 뭐랄까 이렇게 양가적이고 좀 모순적인 감독님의 감정들이 다
반영이 된 작품이라서 더 이렇게 저는 이제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슬슬 시간도 이렇게 됐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정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개만 더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터뷰 분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하게 지내셨던 동료분들이라고 하셨고 바로 앞에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생생하고 내밀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이렇게 감독님께서 편집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인서트 뭐 이를테면 KC에서 어떤 거기에 속한 어떤 사람이 이제 체증한 장면이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선거 장면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은 그 몰입을 약간 방해하는 그런 편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고 감독님이 위치를 좀 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편집을 할 때의 제 상태가 되게 많이 반영됐다는 생각을 보면 이제 오랜만에 보면서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일하고 아무튼 또 산재를 겪고 그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 편집을 할 때는 다 모든 게 동일시였어요. 내가 저들이고 저들이 나고 내 얘기다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다가 그게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노동자, 공장 노동자로 살아온 저들과 이러저러한 것을 거쳐서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들어갔던 저는 또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저도 출연을 하려고 해서 저랑 그 주연 출연하신 분도 같이 공장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출연을 하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저 인터뷰를 할 때 저희 또 쌓인 게 되게 많으니까 만담식이었어요. 카메라가 되게 엉망인 이유가 카메라를 보지 않고 한 3-4시간 동안 만담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공장에 대한 불만이 있냐면 마침 수다를 이제 둘이 막 떠는 식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한 2시간 떠들면 제가 2시간 떠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와서 이제 보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 위치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저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지점들이 편집을 하면서 좀 많이 그렇게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냥 그런 게 싫었어요. 그 처음에 저 영화를 대충 편집을 해놓고 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내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봐줘 이랬는데 무슨 얘기야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구미의 여공들에 대한 얘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저 영화를 그러니까 다 편집도 끝나지 않은 저 다큐를 딱 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되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공들 불쌍한 얘기겠네? 이런 느낌? 그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보는 사람이 이게 여공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타자화시켜서 불쌍한 사람들 못 배우고 뭐 불쌍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울면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들을 잘라내고 오히려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으면서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편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뭐 혹시 궁금한 거?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두 번째 본 건데 여전히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한 게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게임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중간에 그 노래방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뭐랄까 놀이라고 해야 될까? 영화 속의 표현을 빌면 이게 꿈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일종의 놀이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 납치하시는 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신 분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장면을 어떤 의미로 넣으셨는지 좀 묻고 싶었습니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낚시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연히 그냥 길을 가다 본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구미의 4대강 이제 공사하는 장면을 담으려고 갔는데 낚시를 하고 있는 거 밑에서 낚시를 하고 이제 회도 먹고 있더라고. 어서 사왔는지 회를 먹으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은 다 폐허가 돼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굉장히 즐겁게 낚시를 둘이 하는 걸 보고 곧 다 파내질 모래 위에서 낚시를 하는 걸 보고 되게 그러니까 영화를 편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그냥 지금 세상과도 같다. 신자유주의의 모습과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는 정규직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다 해고를 시킨 다음에 이제 용역으로 채우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점점 폐허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바라봤던 세상이 되게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는 것과는 마치 내일이 아니라는 듯이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 한 마리를 더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닮아있다.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무튼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 장면을 지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 노는 장면들은 사실 일상을 한 가지씩 찍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공장에 다닌다고 해서 놀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삶이 정말 팍팍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촬영을 하지 못한 것 같고 촬영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일상을 하나씩은 다 찍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가서 찍을게 라든가 아니면 그걸 지금 언제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가서 놀 때 내가 찍을게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가져와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영화의 틀을 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와 충돌하거나 아니면 잘 맞물리면서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질문 더 없으시면 네, 마지막 질문으로 그 다음 작품 혹시 언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 1년 전쯤 이제 잠깐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어떻게 예, 작품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제가 계속 준비할 때마다 다음 작품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하긴 한데 제가 지금 현대중공업에 관련된 다큐를 만들고 있고요. 한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실 노동자 87 대투쟁의 어떤 그 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용노조로 점점 바뀌었어요. 올해 다시 민주노조를 찾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보고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같이 영화 보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